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에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미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CUSA에 그저께 올라온 글에서 나오는데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애난데일에서 중국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서 이게 화제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이름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이제 중수부장을 맡은 바 있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7월 달에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할 때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기획해서 나온 그 사건이었고 이 사실을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조사를 피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그 당시에 파악한 내용은 뭐였어요? 2009년 4월 21일 당시에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가시계 수수는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이걸 언론에 좀 흘려서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을 해라. 대신 정권에 좀 부담이 되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언론에 흘려서 망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 보도가 나왔죠? 그 다음 날 바로 KBS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해 5월 13일 날 SBS가 권양숙 여사가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거죠. 예. 그 바로 열흘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작 대명사가 된 논두렁, 그 논두렁이란 말은 아예 나온 적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전달하려던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중간에 갖고 있다가 이제 파기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는 이제 시계는 본 적도 없다라면서 좀 억울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검찰 조사에서 시계를 어떻게 했느냐? 당시 우병우 중수일과장이 물어보니까 바깥에 버렸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전부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논두렁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와 이제 그 국정원 개혁 얘기가 조금 다른 건데요. 예. 이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이 북치고 검찰이 장구쳤다 이런 얘기에 지금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네. 다만 이 국정원 전산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논두렁 이런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없다. 그래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 최초로 논두렁이라는 단어를 보도한 게 SBS죠? 그렇습니다. SBS의 보도 과정을 추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 말에 그래서 SBS가 진상조사회를 꾸리고 한 달 넘게 이걸 조사를 스스로 이제 한 바 있는데 예. 그때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당시 SBS 취재 기자는 검찰 관계자에게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긴 검찰 관계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두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다거나 이런 과정은 좀 불명확하다고 하거든요. 예.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보도까지 나간 그 어떤 과정이 뭐였느냐 그걸 이제 밝히지 못해서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게 밝혀진 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목격됐으니까 결국은 빨리 조사하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검찰 수사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거든요. 이게 결국 직권남용인데 이제 7년 이렇게 공소시효가 되니까 지났다 이런 얘기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오래됐는데도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도 지나갔고 참 어렵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포스코 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은 어제 회의를 열고 후보 면접 대상자 5명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이 사람들 명단은 내일 이사회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포스코 측은 최근에 외압설이나 음모설 등에 대한 우려를 또 따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인가가 기자회견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포스코의 대외협력팀장이었던 내부 고발자 정민우 씨 등과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회장 승계 과정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신정아 스캔들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그 아주 오래된 분인데 다시 또 거론이 되네. 지난 얼마 전에는 장하성 현 정책실장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날 바른미래당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5월 말 인천의 한 호텔에 포스코 전 회장들이 모였는데 장하성 실장 측이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청와대는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 포스코 회장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문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 주장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전 정권에서 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자원외교, 최순실 게이트, 그다음에 이상득 전 의원이 이제 그 연루된 걸로 알려진 성진 지오텍 부실 인수 이런 문제에 좀 연루된 이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인사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차기 회장으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아하. 방금 말씀드린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장하성 실장 등의 참여연대 출신들이 이 포스코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인물인 변양군 전 실장 이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대목인데요. 이 정권 초기에 변양균 라인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이제 등장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과거에 변양균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일 때 거기서 이제 주요 직책을 맡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경제신문들은 요새도 장하성 라인 대 변양균 라인의 파워게임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쓰기도 하는 상황인데 아하. 요즘에 또 계속 장하성, 김동연 대결 구도 보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장하성 실장 사퇴설 이것도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향신문이 장하성 실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청와대가 사실무근이고 오보다 이렇게 반론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이때도 결국 파워게임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긴 거냐 이런 얘기를 또 경제신문들이 쓰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여전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불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실장은 그냥 웃고 마는 그런 모습이어서 또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계속 이 프레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경제신문들은 그런 프레임 아래에서 포스코 회장 자리도 그런 파워게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포스코 회장 후보자들 주변에서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 이것도 봐야겠다는 건데요. 이게 서로 이제 내 뒤에는 장하성 실장이 있다. 그러면 나는 변양균 전 실장과 가깝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전부 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네요. 명확한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상황이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오늘 1인 가구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쉽게 보아넘기기 어려운 대목들이 보여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5집 중 2집은 일자리가 없고 10집 중 4집은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1인 가구 가운데 그렇죠. 혼자 사는 가구 가운데 5집 중 2집은 일자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 10집 중 4집 중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임금 수준별로 비중을 좀 보면은요. 1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이 한 11%,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한 29.2% 정도 돼서 결코 이제 적은 규모가 아니다 이 얘기인 것이죠. 합하면 40이네요. 40%. 그렇습니다. 예. 특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구간에서 비중이 높은 직종, 단순 노무, 서비스, 판매, 농림업 이런 거니까 주로 이제 불안정 노동의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인 것이죠. 1인 가구 연령별로는 어때요? 1인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대개 청년층부터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 15세에서 29세까지 취업한 1인 가구 숫자가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장년층인 50에서 64세로 전체의 이제 2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도 지금 10%를 넘는 거니까 합치면 이제 35% 이상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저임금 상태인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제 아예 젊은 청년이거나 또는 은퇴한 세대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저임금 고령층 문제. 이거 참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된 고용이나 소득 분배 지표 이 경우에도 보통 소득 구간별의 어떤 변동 이걸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위 구간에 속한 그
그 계층이 소득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이 저소득층 소득의 문제가 저임금 고령층 문제하고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일면이 또 고령층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기초연금 인상을 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좀 복지제도의 재정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